안녕하세요. 사연을 처음 써보는 입장에서 얼마 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황당한 일을 겪어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꽤나 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저는 사회생활 하면서 우연히 듬직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저희 둘이 결혼을 결정한 뒤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하는 자리까지 모두 다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각자 부모님들이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라서 저희는 남들에 비해 결혼을 참 쉽게 한 케이스였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경제력이 비슷해 집과 혼수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둘이 함께 마련을 했어요. 저도 남편도 둘 다 소박한 성격들이라 그렇게 과하지 않게 저희 수준에 맞춰서 소소하게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한 번씩 와서 보시고는 과하지 않게 잘 꾸몄다며 만족스럽다는 식으로 표현을 다 해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순조롭게 하고 나서 저희는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서로 직장도 계속 다니면서 맞벌이로 열심히 살았고 너무 사랑해서였을까요? 제가 얼마 안 가 임신을 했는데 한두 명도 아닌 세 쌍둥이를 한 번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불안하기도 했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죠. 여보, 나 진짜 새 쌍둥이 임신한 거 맞아? 우리한테 그렇게나 많은 생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와도 되는 거야? 나 솔직히 아이들을 잘 낳을 수 있을지 불안해. 에이, 그런 걱정 하지 마. 오히려 한 명이 아닌 세 명을 한꺼번에 새 생명으로 주신 거 당연히 축복받을 일이지. 우리 출산 때까지 조심하면서 아기 잘 낳아보자.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든든한 남편은 출산 때까지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당부를 듣고는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저를 도와주었어요. 저도 이 상황에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건 너무 무리일 것 같아 일도 그만두고 태교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제안을 하나 해왔어요. 여보, 혹시 당신만 괜찮으면 우리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사는 건 어떨까? 지금 당신 몸도 조심해야 하고 아이들도 태어나면 나 일 갔다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당신 혼자 아이 봐야 할 텐데 그거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이들 태어나고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우리 부모님 도움 좀 받으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기 전에 미리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엄마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 남편의 제안에 저는 솔깃했습니다. 우리 시댁이 그래도 남편이 그대로 배운 것처럼 크게 까다롭지도 않고 두 분 모두 무난한 성격이셨기 때문에 저도 맞춰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희 친정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골에서 살고 싶다며 제가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한 이후로 지방에 가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 사는 건 조금 무리였습니다. 결국 저는 시댁 부모님도 허락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오케이를 했어요. 여러모로 시댁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거의 트러블이 있었거나 불편한 적이 없었을 만큼 잘 맞았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결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속전속결이었어요. 남편은 한 번 결정을 한 일에 대해서는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둘은 현재 살고 있던 집을 빠르게 정리를 한 후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 둘을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요. 아이고, 우리 복덩이들이 들어온다니까 기분이 참 좋구나. 애미야, 내가 내 자식 돌보듯 할 테니까 우리 새 쌍둥이 손주들 잘 키워보자. 감사하게도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이들을 잘 봐주시겠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도 다시 한번 들어가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제가 들어가서 얼마 안 되어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 시어머니는 심성은 참 좋으신 분이지만 워낙에 성품 자체가 왈가닥인 면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사고를 꼭 하나씩 치셨습니다. 아주 소소한 예로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먹는 건 다반사였고, 한 번은 작은 반찬통에 넣을 김치 큰 통을 꺼내 오시다가 식탁 위에 잘 놔야 하는데 중간에 걸쳐 놓다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뜨려 온 사방에 김치고 김치 국물이고 다 튀긴 바람에 주방 대청소를 한 적도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소소한 사고를 치시는 바람에 저는 임신한 몸으로 오히려 보살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치신 사고를 뒷수습하느라 더 바쁘고 힘든 나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또 제가 신혼집에서 가지고 온 비싼 그릇을 하나 깨먹으셨길래 결국 못 참고 한마디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릇 좀 그만 깨세요. 저 이거 큰맘 먹고 산 비싼 그릇인데 벌써 어머니 때문에 몇 개나 잃었는지 몰라요. 아유, 미안하다 얘. 내가 깨고 싶어서 깬 건 아니야. 다음에 하나 사주마. 제 시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 한 통에 조금은 당황스러워 하시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본인이 잘못한 걸 아셨는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또 제가 아끼는 그릇을 하나 깨먹으셨어요. 어머니, 이거 또 깨셨어요? 이것들 다 세트인데 벌써 몇 개 안 남았단 말이에요. 제발 조심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알았다. 미안하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그 이후로도 그릇을 깨먹는 것뿐만 아니라 화분도 옮기다 깨먹으시고 빨래를 하기 위해 베란다에 있던 커튼을 다 꺼내던 도중 조심조심하게 꺼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우락부락하게 꺼낸 탓에 아예 찢어먹기까지 하셨어요. 그건 역시 저희 신혼집에서 가지고 온 얼마 안 된 거였기 때문에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때는 별말 없이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쉬었는데 그게 어머님 눈에 엄청 거슬리셨나 봐요. 제가 몇 번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때 한숨을 쉬었던 게 많이 서운하고 걸리셨는지 그때부터 저의 모든 행동에 다 핀잔을 주기 시작하더군요. 예, 애미야, 너 여태 빨래 안 돌렸니? 아니 거기 내가 모레 입고 나가야 할 옷 있으니까 미리 돌려놓으라고 아침에 이야기했잖니. 여태 그것도 안 하고 도대체 뭐 한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배가 좀 땡겨서 오전에 쉬고 제가 깜빡했네요. 얼른 돌릴게요.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에휴 참. 젊은 게 벌써부터 그렇게 건망증이 심하면 어쩐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얼른 지금 돌릴게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핀잔을 주셨어요. 충분히 제가 실수했으니 당연하게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점점 어머니의 핀잔은 도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누워있어. 얼른 나와서 저녁 챙기지 않고 내 시아버지 남편 들어올 시간 다 돼가고 있는데 여태 그렇게 퍼질러 있니? 네 어머니 얼른 나가서 준비할게요. 배가 불러오면서 점점 배는 당겨오고 허리신경이 눌려 머리에다 다리 관절에다 안 아픈 곳이 없었던 저는 점점 살림이 버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남산만하게 불러오는 제 배는 보이지 않으시는지 점점 본인은 집안 살림에 손을 놓고는 저에게 다 몰아서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는 진짜 서러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께 울면서 막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날도 어머니는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다며 저에게 핀잔을 주셨었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 여기 들어올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 낳고 기를 때까지 열심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 이렇게 배 불러오고 있는 거 보이시면서도 집안일은 요즘 일체 손도 안 대시고 저만 왜 이렇게 부려먹으시는 거예요? 저 이럴 거면 여기 안 들어왔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뭐야? 아니 너 뭘 잘했다고 우는 거냐? 시애미가 나이 들고 힘들면 며느리한테 일도 시킬 수 있는 거지.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애미 시애비 다 챙기면서 살았어. 왜 이래? 나도 그렇게 컸다. 어머니는 매정하게도 제가 서럽게 하는 말에 전혀 동요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께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와의 사이가 더 좁아지지 않고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중간에 남편이 중재를 하고자 했지만 먹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서운하다고 집을 나와버리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참고 쭉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출산 이후에는 아이를 보는 일은 잘 도와주셨어요. 3명의 아기를 2명이서 케어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래도 그때부터는 핀잔도 좀 줄이시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 나름 열심히 도와주고 있으셨죠. 냉전이었던 어머니와의 사이도 그렇게 점차 좋아지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전혀 하지 않으셨던 집안일도 그때부터는 다시 하기 시작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시간이 또 얼마 못 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늘 사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주변에서 다들 말리는 통에 시도도 못하곤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머니는 전혀 사업 체질이 아니셨거든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왈가닥의 남자 같은 성품으로 덜렁거리기까지 하니 그 성품으로는 밖에 나가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셨어요. 그런데 어디서 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저에게 오셔서는 뜬금없는 사업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예, 애미야. 나 사업 좀 해볼까 하는데 요즘 골프웨어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 네 남편도 회사 다니면서 가끔 골프 배워야겠다고 말하는 거 보니 점점 골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이참에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머니, 안 돼요. 그이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 사업 체질 아니라고 극구 반대하잖아요. 저는 지금처럼 어머님이랑 같이 우리 애들 키우면서 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 아니 근데 그거 한번 해놓으면 크게 대박 친다고 하더라고. 아니에요. 그래도 안 돼요, 어머니. 제가 봐도 어머니는 사업가 체질 아니세요. 저의 말에 좀 서운했는지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어머님이 많이 서운해하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무작정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조금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것도 다 어머님의 도움받기 위해 들어온 건데 갑자기 사업을 한답시고 밖으로 나가버리시면 저 혼자 새쌍둥이를 케어할 자신도 없었거든요. 물론 도우미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이유는 어머님은 사업가 체질이 절대 아니셨습니다. 보나마나 뻔하게 보이는 결과였어요. 저도 좀 심한 것 같아 남편에게도 몰래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얼마 전에 사업 이야기를 또 하나 꺼내시더라고. 골프웨어 사업 말씀하시던데 내가 바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많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어머니 소원이라는데 한번 하게 해드릴까? 뭐? 절대 안 돼. 당신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벌써 사업한답시고 돈 말아먹은 게 한두 푼이 아니야. 그동안은 엄마가 그 얘기만 꺼내면 너무 싫어해서 말을 못 꺼냈던 것뿐이지 우리 엄마 절대 사업 체질 아니야. 생각 접으시라고 해. 아직도 저러시네. 참. 저도 몰랐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듣게 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업을 막은 것에 대해서 번복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굳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사업 욕심은 누구도 말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후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밖으로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오전에 잠깐 아이들 봐주시고는 늘 밖으로 외출을 하셨어요. 어머니, 어디 또 나가시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외출이 잦으세요? 네가 알 것 없다.
내 오전에는 네 애들 다 봐주고 있으니까 오후는 건들지 마라. 아이들 보는데 오전 오후 힘든 것 없이 새쌍둥이는 늘 저 혼자 보기에는 버거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후에는 대체 어딜 가시는지 바쁘게 나가시고는 저녁 늦게나 돼야 들어오셨어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아버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는지 어머니에게 크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 당신 요즘 무슨 바람이 들었길래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난리야. 집에서 애미 혼자 애 보는 거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거 안 보여? 애 봐준답시고 자식 새끼들 들였으면 책임은 다해야 할 것 아냐. 어떻게 된 여편네가 애 봐줄 생각은 않고 하루 종일 밖에만 있어. 아유 참, 나도 할 만큼 해요. 오전에 애들 봐주느라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를 알아요? 나 참, 그렇게 며느리 안쓰러우면 지가 퇴근해서 봐주면 될 것이지. 어머니는 아버님의 쓴소리에도 아랑곳 않고 밖으로 다니셨어요. 그리고는 아버님이 제 편을 든 게 많이 못마땅하셨는지 그때부터 다시 저에게도 핀잔을 주기 시작하더군요. 정도는 그 전보다도 더욱 세졌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저는 정말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거의 제 정신이 제 것이 아니게 보내는 날이 많았죠. 머리 감을 생각도 못하고 사는데 머리를 묶을 정신이 있었을까요? 하루는 씻지도 못한 채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늘 점심을 챙겨 드시고는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날도 저는 열심히 점심을 차리고 있었죠. 급하게 차려드리고는 저도 겨우 한 수저 같이 뜨려고 하는데 마침 애들이 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명이 울면 나머지 두 명이 같이 울어버리는 통에 저는 또 달려가야 했고요. 그런데 그 사이 너무 충격적인 현장을 보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 말고 잘 끓여진 김치찌개와 반찬들을 신경질 반응을 보이면서 밥상을 죄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어머님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김치찌개는 왜 버리세요? 너는 시애미 끓여주는 김치찌개에다가 머리카락을 아주 그냥 들이부었더구나. 입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 내 더럽고 찝찝해서 그냥 못 살겠다. 저딴 거 어떻게 먹으라고 차려준 게냐? 나 머리카락 먹고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제 이 시애미 죽이려고 드는구나. 며느리가 돼서는 저렇게 시애미를 우습게 보니 집구석이 잘 돌아갈 리가 없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서러워졌어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들어간다고 사람이 죽나요? 애들은 옆에서 울고 보채지 시어머니는 계속 짜증내시지 너무 억울하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머리를 안 감고 싶어서 안 감은 것도 아니었고 머리카락도 넣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었는데 그 작은 것 하나 들어갔다고 저렇게까지 핀잔을 주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지지 않고 따지고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 진짜 머리 감을 정신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도 어머님은 오전에 애들만 잠깐 봐주시고는 집안일은 거들떠도 안 보시잖아요. 그러다 한 번 실수한 것 가지고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뭐야? 이게 이제는 대놓고 시애미한테 성질을 부리네. 너 지금 그게 버르장머리 있는 행동이니? 어머님은 저의 서름 섞인 반항에 오히려 더 화가 나셨는지 아예 식탁 위에 있는 반찬들을 싹 다 바닥으로 밀어버리셨어요. 그릇이고 반찬들이고 다 깨지고 널브러져 주방 바닥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주방이 엉망이 되어버린 걸 보고도 또다시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울면서 그 주방을 다 치웠고 서러움의 한계치에 다다라 이 집안을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어머니와의 사이가 다시 심하게 틀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냉전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어머님이 제 손주들 예뻐하는 건 있었기 때문에 울면 가서 안아주고 귀저귀도 갈아주시고 분유를 먹이시는 것까지는 해주셨어요. 하지만 딱 그것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 살면서 가시방석 속에 사는 것처럼 저의 새 쌍둥이 자식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과의 관계도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날은 갑자기 아버님이 노발대발하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외출 나가 안 계시는 어머님을 막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놈의 여편네, 이 노망난 여편네 어디 갔어? 어머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오늘 나가셔서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뭐야? 아직도 헛짓거리하러 밖으로 다니고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여편네 이럴 줄 알았어. 기어이 또 사고 칠 줄 알았다고. 영문도 모르는 채 화가 잔뜩 난 아버님을 달래고는 전화도 받지 않는 어머님을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놈의 여편네,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어? 뭐 하고 싸돌아댕기는 거냐고? 뭐 하긴? 말했잖아요. 나도 마실도 다니고 내 인생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뭐야? 뭘 잘했다고 따박따박 큰 소리야? 네가 그냥 마실만 나갔어? 어? 마실만 나갔느냐고? 너 이 집 명의로 대출 받아서 무슨 짓 했어? 무슨 짓 했냐고?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긴? 평생 모를 줄 알았어? 이 등신아, 나 몰래 대출을 받았으면 들키지나 말던가. 우편함에 떡하니 대출 받았다고 종이대가리 날라왔거든? 그걸로 대출 받아서 뭐 했어? 어서 말 안 해? 당신 이 집 담보로 대출 5천만 원 받아서 뭐 했냐고. 그리고 빌리려면 은행에서 빌리지 왜 비싼 이자 주고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놀랍게도 어머님은 집을 담보로 해서 캐피탈에서 비싼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시댁집은 아버님과 어머님의 공동 명의인데 아버님 허락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은행 말고 캐피탈에서요. 그 의문점은 곧바로 어머님이 실토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은행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당신 서류를 같이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아보니 캐피탈은 남편 허락 없이도 담보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조금 빌렸어. 말 안 해서 그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 집에 지분은 있잖아. 나도 사회 구성원이고 이 나이에 뭐라도 하고 싶은 여자라고. 뭐 이 여편네야? 그거 빌려서 뭐 하려고 빌렸는데? 당신도 알잖아. 나 골프 매장 차리고 싶었던 거. 근데 돈이 부족해서 알아보다가 무슨 주식인가 뭔가 투자를 하면 3배로 6개월 만에 불려준다고 하길래 친구 소개로 거기에 투자 좀 했어. 아유 걱정하지 마. 원금 회복되고 이자도 많이 쳐준다고 했으니까. 아버님은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고 하셨어요. 그때 마침 들어온 남편도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는 소리치면서 어디로 함부로 투자를 하냐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주식 그거 투자 유도해서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거기 어디예요? 저랑 빨리 지금 가봐요. 나도 그건 모른다. 너 미주 이모 알지? 그 친구가 주식 거기 투자하면 대박 날 거라고 소개해줘서 들어간 거지. 미주 그 친구는 1억 투자해서 벌써 2달 만에 400이나 벌었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투자한 거야. 난 그래도 양심은 있다. 대출 1억 받으려고 하다가 미안해서 5천만 받아서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엄마, 제발 어떻게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세요. 빨리 저랑 그 미주라는 분하고 통화시켜주세요. 제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우리나라 주식에 상장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알아봐야겠어요. 그렇게 남편은 그 미주라는 아줌마와 통화를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경제관념에도 밝았고 주식도 조금씩 하는 편이라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미주라는 아줌마는 매수가 뭔지 매도가 뭔지 단일가가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사 이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아주머니와 통화하고 단번에 이거 주식 다단계 같은 걸 거라고 알아차리고는 바로 원금을 돌려주기를 요구했어요. 그러자 그 아줌마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자기도 회사를 잘 알지 못하고 비대면 카카오톡으로 가입을 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자꾸 핑계를 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바로 그 미주라는 아줌마가 말이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투자를 한 방법도 미주라는 아줌마에게 송금을 해서 수익을 딱 한 번 100만 원 받았더라고요. 결국 며칠이 지나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로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얼마 못 가 어머님에게 큰 사건이 또 하나 터져버렸거든요. 예, 아가, 애미야, 지금 빨리 경찰서에 전화 좀 해봐라. 빨리. 그년이 연락이 안 돼. 어제 날짜가 두 번째 수익 받는 날짜인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연락했더니 집에도 없고 연락이 안 된다. 나 아무래도 그년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 이 동네 저 동네 다 찾아봐도 연락이 안 돼. 아이고 내 돈.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시더니 그날부터 알아 누우셨어요. 5천만 원이라는 거금과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으니 알아 누울 만도 하셨겠죠. 이 사건은 어머니뿐 아니라 시댁에도 큰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부모님들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인 5천만 원을 날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곧바로 그 미주라는 아줌마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전화를 해보니 그 아줌마의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는 100% 친구분에게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결국 어머니는 사기를 당하셨고 그 미주라는 분은 도망을 가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시나 아버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고 어머님을 상종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집 담보로 얻은 빚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화가 많이 나신 듯 했어요. 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아버님의 호출에 불려나갔죠. 어머님은 그때부터 집 안에만 계셨기 때문에 어머님을 집에 남겨놓고 아버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님의 계획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요. 애미야, 이대로는 내 마누라 정신 못 차린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제대로 버릇 좀 고쳐놔야겠다. 너도 어렵겠지만 동참 좀 해. 이번에 아주 바짝 성과를 고쳐놓게 네 시애미에게 좀 못되게 해라. 아버님의 계획은 이러했어요. 어머님의 길을 완전히 죽여놓도록 평소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버님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어머님을 상종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계획에는 남편도 다 들어가 있었고 저희 온 가족은 조금은 잔인했지만 어머님이 또다시 허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독하게 혼내키기로 했습니다. 그날로 저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는 죄송해도 그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한 핀잔들을 그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서운하고 화가 나 한 번씩 반항을 하려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아버님이 호통을 치시는 바람에 결국에는 꼼짝도 못하셨어요. 그러다 저는 한 방을 날릴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날 이후 완전 저 남편 시아버지에게 냉정할 만큼 무시를 당하셨는데 웬일로 어느 날 애들 돌보느라고 고생한다고 점심에 된장찌개를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된장찌개에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딱 하나가 보였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곧바로 된장찌개를 싱크대에다 버렸습니다. 그걸 보더니 어머님은 놀라서 달려오셨어요. 예, 애미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머니, 된장찌개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아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도 전에 그러셨잖아요. 제가 애 키우느라 바쁘고 힘들어서 머리카락 하나 들어간 거 실수한 걸로 김치찌개 다 버리시고 식탁 죄다 엎어버리셨잖아요. 머리카락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하긴요.
저는요, 그때 어머님이 밥상 엎어버려서 울면서 깨진 그릇 치우다가 피가 나서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모르시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하며 저도 식탁을 확 엎어버릴 모션을 취했습니다. 저는 확 다 엎을 기세로 손을 들었다가 그대로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란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시댁에서 무시를 받은 시어머니는 가슴에 맺힌 게 많았는지 제가 안아드리자 한없이 울기 시작하더군요.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노망이 났나 봐. 가족한테 피해만 끼치고 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죄송했어요. 그동안 제가 좀 모질게 굴어서 많이 서운하셨죠? 아버님도 아들도 다 어머님 편이 아니라서 많이 외로우셨죠? 그건 어머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어머님이 잘못에 대해 뉘우치길 바래서 아버님께서 잠시 고육지책으로 내놓으셨던 거예요. 어머님, 그 돈 아깝긴 하지만 다시 벌면 되고 돈보다도 이렇게 가족이라는 정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머니 예전처럼 생활하세요. 저도 너무 무례하게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머님은 제 유일한 시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내요, 어머님. 고맙다, 고마워.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요즘 살았는 줄 아니? 저는 그동안 아버님의 계획에 따르면서도 기죽고 사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잘못을 깨닫기는 하셔야 했기 때문에 아버님의 계획에 따르다가 결국에는 안아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의 따뜻한 포옹에 더 위로도 받으시고 깨달은 게 많으신 듯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1등 공신으로 저와 새 쌍둥이를 잘 돌봐주고 계시고요. 아버님과도 잘 화해하셔서 다시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기를 치고 달아난 미주라는 분도 경찰서에서 사기로 지명수배를 내렸기 때문에 얼마 못 가 금방 잡혀 들어갔더라고요.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경찰서에 가니 피해자분이 한두 명이 아니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미주라는 분도 남자를 잘못 만나 그 꼬임에 빠져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였습니다. 참, 세상에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결국 어머님은 피해 금액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렇게 미주라는 아줌마가 구속이 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 가족 모두 시어머님을 용서한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과거는 현재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앞으로는 며느리로서 옆에서 시어머님 잘 모시고 오래오래 사실 때까지 제가 어머니의 친구이자 며느리이자 말동무로 옆에 있어 줄 겁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했던 시어머님과의 에피소드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너무 밉고 서운한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또 어머님과의 큰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머니가 투닥거리면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 사연 영상에 올라오면 같이 영상을 보기로 했어요. 저희가 상처받지 않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